몇 해 전 태풍이 불어 닥쳤을 때 나무의 가지들이 부러져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꽤 있다가 어느새 나무에는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 있었고 잎들이 수북히 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딜 봐도 많은 아픔을 겪은 듯한 나무는 같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혼자서 묵묵히 버티고 참을성 있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한 자세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었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보며 모든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의미란 것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버텨낸 모든 생명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사연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넘은 여성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연이 있는 유튜브 버그에 제 사연도 보내보고 싶어서 쓰고 있습니다. 시댁하고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맨손으로 시작한 것 치고는 제법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올해는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했거든요. 평생 정말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우리 부부 두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자였습니다. 지금 중학생 1명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1명이 있어요.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우리 부부의 마음을 전혀 걱정시키지 않는 고마운 아이들이죠. 우리 부부는 겉으로 봐서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는 법이기에 사실 오래된 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댁이었죠. 우리 부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평범한 연애 후 결혼을 했지만 서로가 서둘러 결혼하고 싶어 했던 탓에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했어요. 그래서 사실 서로의 가정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혼례를 여겼습니다. 자랐고 상당히 안정된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그리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 쪽 가족은 시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굉장히 강경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았다던데.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해야 할 일들을 말이죠. 아이들에게 경제적 성취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취지였다던데 심지어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밥에 간장만 주고 때로는 간 거의 없이 밥만 먹으라고 하셨대요. 나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별로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좋아해서 남편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투덜거릴 때가 많아요. 아내 내가 고등학생 대학생 이럴 때도 아니었으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 그 어린애한테 내가 지금 이만큼 무사히 큰 게 다 행해질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동들이 영양 섭취를 제대로 안 하면 잘 안 된다는데 단 한데 당신은 그래도 평균보다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뭘 하시는 잘하고. 구 유전자도 당신이 되니까 평생 고마움에서 잘래. 그리고 맨날 나한테 허술한 밥상을 차려. 주면서 나중에 당신들이 늙을 때에도 용돈을 한 달에 500원씩 받아야 한다고 했었지. 그렇게 그랬어? 아, 정말로 싫다. 사실 우리 부부는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더 안 좋은 건데 남편이었어. 제가 또한 제가 혼자였더라면 결혼 이전처럼 저를 키운 부모님일지도 몰라요. 남편처럼 알레르기를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댁이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였고 남편이 당했던 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교육 방식이 좋지 않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은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켰어. 반대로 말이야. 저번 추석 때 당신이 수술을 받을 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거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애니까 아주버님은 금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던데 형은 상남이라고 프리패스로 뭐든지 쓰더라.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잘못해도 회초리 한 번도 맞은 적 없고 매번 청소나 설거지를 안 해도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겠다고 하게 돼 아주버님 진짜 예뻐시계를 내질 테니. 내가 화나서 형아한테 이야기한 게 오래됐는데
지난 추석 때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정말 기억이 나더라. 역시나 이야기하고 서 괜히 내 숙만 저지르는 걸. 남편은 사번 시부모님과 시어머니님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실제로도 시부모님은 마치 시아버님과 남편이 다른 핀 것처럼 행동하셨지요. 집안의 장남인 둘째, 아들인 남편은 얼핏 생각하면 작은 아들이 더 예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나 봐요. 특히 시아버지도 가족이 많은 집의 장남이라서 장남에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 위로 시어머님께서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신 상황이었기에 시아버님이 태어났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장남아 고졸자들을 이렇게나 차별하는 건 처음 봐서 좀 의아하기는 해요. 차라리 그 시절 남녀 차별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할 만 하겠는데요. 그것도 아니라 똑같은 아들인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시댁에 가면 항상 속 터지고 법석 틀리는 일이 참 많았어요. 명절이 되면 친척분들이 많이 오는 집이라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언제나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해서 있으니 자연히 일도 저희가 더 많이 하게 되었죠. 저는 많이 하는 걸 피하는 성격도 아니고 해야 되면 기분 좋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제가 더 많이 하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게 매해 반복되고 10년이 넘도록 계속 저 혼자 음식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죠. 어머니, 아니, 너 이렇게 많이 사 놓으셨어? 많기는 무엇이 많아? 욕조나 고통. 태는 아무리 많이 해놓아도 친척들 몇 명 왔다가 매우 빨리 싹 쓸어 가지고 간다. 어머님이 너무 많이 써주셔서 그렇지요. 다들 좀 적당히 가져가야 다음 손님이 드실 텐데. 너 왜 끼고 그렇다고 손님한테 음식 시간 동안 써보내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머님의 이 일 다 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너 지금 일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 가짜가 됐어? 너 나와라. 늙은 사람이 하고 말지. 젊은 사람이 유세 떠는 걸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아뇨,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써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자마자 이런 일 시작도 못하고 명절이 끝나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일찍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 많은 음식 재료를 샀으시고 저는 매우 입이 빨라서 와서 두창 걸어 다니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소리 질러서 기가 죽어서 음식을 시작하는 때였어요. 처음에 신혼 때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도 꼼짝도 못하시고 아예 말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시어머니를 겪은 지 상당히 오래되니까 불평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부엌에서 나가는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평상시에 부모님 두 분이 서로만 살아서요. 숨도 못 쉬고 살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나 귀찮은 일들을 모두 남편이 했어요. 하다못해 뒷 베란다 하수구를 막힌 것도 뚫는 것도 그랬고 안방 전구를 갈아주는 것이나 화장실 곰팡이 제거제를 바르는 것까지도 그랬죠. 시댁에 갈 때면 우리 부부는 엉덩이도 붙이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아이들까지 일을 시키려고 하셔서 기겁을 하고 아이들이 시댁에 가면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도 금세 나와서 놀러가거나 용돈을 준다고 촌에 가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평소에 일 시키고 혼내고 해야 말이 통합니다. 태진은 이런저런 거지짓을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은 다 잘하게 된 것이에요. 너는 너무 게을러서 일을 못해. 어머니 집에서는 애들이 치를 들 먹을 거야. 직접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일해요. 그런데 명절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왔으니 나가서 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이 왔을 때 어른들을 공경 안에서 도와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난 내가 애들을 알려주는 것을 더 배워야 해. 시부모님에게 자주 다니고 공경도 해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내게 숙식을 붙이면 아버지는 그 말이 맞다고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 남편은 화장실에서 혼자 쉴 콩보수 있어야 해요. 하느라고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는 차 한 잔 앞에 두고 신문만 읽고 있는 꼴이 어찌나 보기 싫던지요. 저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추석이나 설 당일에 시아주번이 인 부부간에 느긋하게 오곤 했어요.
그 집은 애들 둘을 다 조기 유학을 보내서 국내에는 부부뿐이었죠. 아침상까지 다 차리고 힘들게 놓고 나면 그제서야 아시아 죽었나 형님이 고개를 들이밀고 생글거리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는 했어요. 어머, 중섭, 이번에도 정말 맛있는 거 많이 있네. 매일 아예 둘째 나 한 것도 없다. 내가 준비 다 해놓은 거 좀 더 웃기만 했다. 내가 다 있어.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요. 정확히 기억하자면 귀검 아저씨는 그릇 깨기를 끓고 나오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죠. 집에는 늘 아가들이 함께 있어서 늘 소란스러운 게 당연했어요. 그러나 어머님은 형집을 킨 것을 볼 때마다 자랑하심으로써 절대 지루함이라도 느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 민들레가 굴러떨어지는 괜찮은 잠언을 하셨죠. 그건 아득히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제가 어머님의 마음에 확실히 기억되는 이야기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일어서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저를 보면서 형님께 한마디 하셨죠. 아, 종석이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뭐, 좀 내고 살아라. 지금 입은 거 그것도 홈쇼핑에서 산 건데. 아, 홈쇼핑 옷이 질도 좋고 값도 싸서 그런 것도 입는 거지. 형님이 그런 걸 입으니까 그렇게 아줌마 같게 보이잖아.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나보다 한 살 어린데 5차례 조건 모르고 있네. 도련님은 동서로 그렇게 후진 것도 입고 다녀도 괜찮다고 해요. 형님은 상체 옷차림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나와는 달리 멋도 많이 내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여전히 날씬한 처녀 같아요. 형님 모습 속에서 제가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 의식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가정주부로서 이런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동시에 조금씩 형님과 비교되어 뒤가 죽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시아버지와 형님은 차를 마시면서 시부모님께 온갖 아부와 애교를 펼치셨어요. 평소에는 전혀 왕래도 하지 않고 뭐 하나 두어드리지 않으면서 말로 넣어진 듯한 립 서비스를 드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더 젊어 보이셨죠. 그렇게 피부가 고운 게 무슨 솔 좀 펼써서 이 나이에 피부가 좋은 게 다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니라 하시면서도 그런 외교와 아부의 기분 좋아하시는 성향이 계셨어요. 장남이 처음 만난 맏며느리가 이미 아름답고 소중해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은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시어머니연 씨가 모두 세수를 사랑하는 부부에게 재산을 지속적으로 나눠주면서 발생했죠. 몇 년 전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너무 안 좋은 표정이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세수를 했다고 대답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짜증이 나서 어째서 그런지 물었더니 남편이 이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어요. 아내의 회사가 아니라 프리즈 회사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가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야.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가 또 형편을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5천만 원을 주셨을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3천인가요? 주셨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전에도 1억을 주셨고, 또 그전에는 작은 빌라 한 채를 제 이름으로 넘겨주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받은 것까지 모두 주실 것 같아요. 남편은 답답해서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었어요.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자식이 둘 이상이면 적어도 둘 사이의 감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는 배려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닐까요? 스택이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던 시절, 아주버님 때는 그저 장남이라는 이유로 일로 계속해서 돈을 대주셨어요. 언젠가 남편이 그에게 그 일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어머니가 정말 코 순좋지 않으시더라도 넌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였고 회사가 작아도 텐트 나서지 않는다. 현재도 거의 20년 가까이 다니는데도 단타로 걱정시키지 않는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유산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형제 권리가 똑같이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지 않아도 적어도 제목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험은 계속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고 있고 저만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심하게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너의 형은 사업하잖아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자금도 필요하고 돈이 가끔 묶여서 안 돌기도 하죠. 그러니 융통을 해주는 거죠. 그럼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도 그 정도 안 하지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출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결국 크게 되는 건 사업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친척들까지 공부 잘해서 조기 유학 보내지 않나요? 너희들도 결국 형과 조카 덕 볼 날이 곧 올 거예요. 어려워지면 결국 거기에 기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재산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맹목적으로 지켜보기만 할 순 없어. 지금 넌 유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이러니 너란 새끼야. 부부가 잘 사는데 유산을 노리고 내 형님을 시기하는 걸 봐. 남편은 오빠와 야간 생활만 계속하고 나는 너무 답답해 가슴을 쥐어도 소용없었어. 하지만 손대는 사업마다 거부하는 나머지 아주버님을 못 이겨서 우리 상황이 100배 어려워졌기 때문에 남편의 앞날을 위해서 참아야 했어. 오빠는 아직 계속 만나고 있잖아. 돈을 받아도 우리는 여태 월세를 낼 때마다 쉽게 풀어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집 한 채는 마련했고 정말 마음이 상해. 처음에는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지만요. 지나간 나이에도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도 있지만 사회의 어두움과 화를 느끼곤 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나 아버지 두 분 모두 장차 젊은 시절을 열심히 살아온 남편의 성격을 보고 우린 우리 노름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너와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떻게든 살아오기엔 정말 경악스러워. 부모님이 돈을 다 가져갈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고 거지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남편이 이야기하는 대로 시부모님은 젊었을 적에 회사에 입사해 월급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일정 바이 이해래. 부모님께 돈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셨던 거죠. 그것은 그냥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일 뿐이었고 쓰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생활비를 달라고 하신 거였죠. 생활비도 엄청 많이 드니까요. 당시에는 남편이 아직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 시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시달리며 모든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월급의 80% 이상을 부모님께 전액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돈으로는 마치 용돈을 받는 대학생처럼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제가 연애하면서 그게 좀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 돈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이 그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결혼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겼던 일이에요. 결혼이 결정되어 예비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될 때 시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 같았어요. 은우는 여전히 월급의 80% 이상을 시부모님께 드리고 일도 다음에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였죠. 그때 제가 확연히 느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어리다 할 수도 있는 여자가 당돌하게 정색하고 말했으니 황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평생 호구로 남을 거라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결혼 허락받는 것은 절차이고 저와 제 신랑의 위사가 확보하면 부모님이라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성인입니다. 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넌 어디서 이런 말을 데려왔어? 결혼도 전부터 이렇게 시부모의 말에 대꾸를 하거나 말대꾸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시부모님은 금방이라도 가만히 넘어갈 것처럼 호들갑을 떠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도 아들이 편을 들어줄 때나 효과가 있는 법이에요. 남편은 이미 저와 함께 부모님에 대해 상의한 지가 오래되었고 부모님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호들갑을 떠들어서요.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보면서도 목 여성이 있었어요. 남편인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시끄럽게 떠들기를 멈출 때까지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결혼할 것입니다. 그럼 하라고 하고 네 월급을 현재처럼 우리에게 주면 된다. 다른 얘기할 것 없어?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제 돈엔 철거고 제 인생도 제 겁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실
남편도 그리 물론하지 않은 성격만은 아닌데 그가 무엇이 옳은지를 전혀 모른 채였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말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만족스럽다. 시험, 머니,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예 저와 남편이 설득이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자 손을 떨면서 조금 있다가 의논하자고 하셨다. 저와 남편은 의혼이 할 일 없다고 매달 용돈을 저희가 정하는 만큼 드릴 것이며 결혼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결혼을 했다. 시부모님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한 이후로는 다시는 그에 대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아마 평생 양전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아마 저를 매우 욕할지도 모르겠다. 나쁜 면에 러너가 들어와서 아들 벌을 다 망쳤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합리적인 선에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우리의 살림을 꾸려가며 있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두 번째 학기에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정말 서울 외곽에 낡고 작은 아파트를 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죠. 겨울에는 난방을 덜 입고 집안에서 2층 위로 털이 덜어 입고 슬리퍼를 신고 지내는 생활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얘들아, 안 쓰는 방은 항상 불을 끄고 다니다라고 엄마가 말했지. 내 어머니는 뜨거운 물을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써도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아이들도 근검하며 절약하는 생활을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저녁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시아주버니는 아이들을 모두 조기 유학을 보내는데 사실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머리가 버무러지지 않아서 유아기에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보냈다고 해요. 시아주버니와 형님은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켜야 나중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 교육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 저희를 어리석다고 웃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엉망으로 시키면 나중에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도 우리 애들을 열심히 읽어줘야죠. TV를 보지 않고 책을 많이 읽으며 글도 잘 쓰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한지, 외국어를 잘하고 미국 선진 문화를 배워 세련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리타분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요. 우리는 좀 어리둥절해했지만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말할 건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에게 어떻게나 건방진 태도를 취하는지 사실이 좀 미워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분위기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조카들이니까 그냥 참고 있다가 괴될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함께 있던 제게 전화를 하며 미주 알고 주알 금방 죽겠다고 했던 것을 형님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요즘 사람들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안 보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옛부부 같은 사이라서 남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장모님께서 걱정하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는 편이었죠. 어차피 가족 관계는 자유롭게 끊을 수 없고 가까운 관계인 시아버지와 장모님에게 우리 둘은 무엇이든 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또한 나중에는 우리도 이야기할 게 있겠지만 시아버지와 장모님은 남편이나 저를 완벽한 호구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사 때는 저희 가정에서 아주버님께 드리던 것이었는데도 계속 효도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여러 가지 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는 당연히 식사 준비를 거의 혼자서 하고 있었고 남편은 보일러와 하수구를 보수하는 것을 몰래 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죠. 시아주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만 오시기 때문에 매달 마주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시부모님 얼굴이 뜨끔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둥주셔요. 뭐? 왜 그렇게 되었어? 두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이번에 문제가 좀 크다고요. 오, 진짜.
망할 일이 생겼어? 아니에요. 저 지난번에 돈 줄 소 근거예요. 아직 반년 안 됐어? 아,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사업하면서 문제 생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반전이면 충분히 괴롭지. 뭘, 시어머니의 물음에 아주버님이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기가 죽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고 계셨고,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아내, 무슨 일이냐?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러는 거죠? 여기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와인 4병이요. 아빠, 그 정도는 여유 있으시겠죠? 돈이 어떻게 되세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 해주는 노동으로 여유돈 전부를 노릇했어요.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충분히 사용해도 괜찮겠죠? 그렇다면 여사님은 그것을 상환하지 못하면 갤러리 벽에 나가실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럼 이 경우 버트를 판매하여 그 돈으로 우리를 지원할까요? 나머지 돈으로 빌라를 임대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 녀석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시아버니와 이혼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상황에 끼어들며 형아, 아파트 시세를 모르는데 2억을 형한테 주면 부모님 빌라에 가서 살 수 없게 되겠지. 그러면 전세로 살아도 살이를 하게 되어 너도 힘들 것 같은데 한 해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다니 대체 얼마나 이자를 알아? 그 돈은 다 어떻게 해야 할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월급쟁이가 놀아라.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무기면 곤란할 때가 있기 때문에 돈을 급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먼저 써서 갚아야 해요. 대체로 그동안 가져가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저기 돈을 써서 해보려는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온실 속의 화초로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르죠.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형님이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도 그래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조금씩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가서 아버지가 이마를 찡그리며 매시 대신 는 님께 말이 있어요. 그만하고 예리 들어와야 해요. 너랑 첫째 아가 너만 들어와야 해요. 두 번째로 너희는 밖에 있어 여보. 당신도 한방 들어와야 해. 그리고 너희 4명만 함께 안방으로 사라지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코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몇 해 동안 항상 돈을 주시는 전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만 이야기를 두툼하게 걸어놓으면 했거든요. 예전에도 또 돈을 주신다고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금액도 크고 자칫하면 시댁 부모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번에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시부모님 거들게 나은 자로 업무같이 쉬었지. 저는 시댁 거실을 서서 남편의 흘끗 보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더군요. 당연히 내 시부모님부터도 아시겠지. 미쳤어 시 아줌마. 내가 못한다고 해? 아주 작은 땅들을 가지고 싶어서 좋겠어요. 저는 짜증이 나서 남편과 먼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버렸어요. 내가 미리 해놓은 음식들이 쉬어가고 있더라고요. 1차 모의 안방에서 나온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의 표정을 상관했어요. 시부모님의 표정은 결코 발딱 올라가지 못할 표정이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돈을 주면 결코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자칫하면 진짜 거리로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놀랄 거예요. 그리고 시아주버니가 이번에도 성공했다는데 아주 해맑고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식사하세요. 다 차려놨으니까요. 어머, 꾸안했다. 아, 시댁 오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요즘 시댁 오는 것을 즐기는 며느리가 있다고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드물어요. 그런데 전 그 시간을 좋다고 느꼈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좋은 대접을 해주셔서요. 오늘은 형님이 입에 오르는 칭찬을 받아서 매우 기뻤어요. 시험을 보러 간 교회에서는 평소처럼 그 자리에 가서 임무를 수행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좋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인 걸로 충분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뜨자 식탁이 흔들렸어요. 어머, 라고 했더니
쟁반을 먼저 먹더라고 해서 저는 뭐라고 할 줄 몰랐어요. 좀 배워오라며 반찬을 갈아서 달라고 하시더니 형님이 하라고 하셔서 놀랐어요. 제 차분한 발언에 형님이 크게 눈을 떴어요. 저는 노여웠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눈앞에서 시부모님이 재산 중 2억을 가져가는 꼴을 보고서 더 이상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유산이 크다고 하잖아요. 아직 정정하지 않은데 유산 타령하는 것은 학생각도 아니지만 이미 씨 아주버님이 내가 가져온 것만 해도 시댁재산의 70% 이상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대체 우리 남편은 뭔가 싶었던 거였죠. 너, 그게 손이 똥 사택 무슨 말버릇이냐. 시키는 대로 팔반찬하고 국찌개 대화라고. 시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다구의 지경이 되어서도 맏며느리가 예쁘게 나서는 모양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집에 가려고 거실로 나갔어요. 예, 너 어지 한 해 우리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랑 뒤쪽이라 하고. 가야 해지요. 이제 우리가 떠날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해버렸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 아주버님 네 분 다 제 우리를 얼굴 없이 바라보고 계셔요. 뒤를 돌아도 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고 이제 더 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쪽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아예 벗겨놓은 게 그 다음에 우리한테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부는 차이를 타게 되면서 어이없어서 한숨을 쉬었어요. 시 아주버님 내 행동 패턴은 너무 일정했어요. 시부모님께 와서 사업이 힘들다고 난리를 친 다음에 돈을 가져간 후에 돈을 갚지 않은 채로 몇 달에서 몇 년을 호의로식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사업이 어렵다며 난리를 치는 패턴이에요.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고 형님도 전화가 왔지만 전혀 받지 않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저와 남편이 동시에 아닌 반항을 한 적이 있으니 어쩌면 리더가 없었겠죠. 이번에도 사정이 그러하다면서 마음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무시로 넘어가요. 그래도 며칠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러서 저는 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버님과 어머님께는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고요. 그게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가? 내가 괜찮다고 하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만큼은 우리도 더 해야 한다고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정말 너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상하게 생각돼. 여태 다른 것들은 다 못하지만 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왔는데 가정교육은 어쩌면 그걸 옳다고 가르치는 거였을까? 그래서 어머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저는 더 이상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무실했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그렇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다고 하셨어요. 저하고는 달리 남편은 이야기를 다 듣고 그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를 반복하면서 챙겨내더라고요. 하여간 남편도 고집불통이라 한번 어긋나면 끝까지 어긋나는 성격이었죠. 한동안 시 부모님이 연락이 오는 걸 무시하고 살았던 이 몇 달 뒤에는 좀 뜸이 지더군요.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훨씬 차분해진 톤이었어요. 예제타 흉설 테니 연락이라도 한번 다워 내가 자식들은 못 보고 살 알겠니 용서는 무슨 영석. 여전히 똑같은 시라는 것을 느끼니 저는 좀 헤어졌어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대로 평생 부모님을 안 보고 사는 것도 좀 안 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좋지만 남편은 또 어떤 책을 쓰나요? 평생 부모님을 못 만나고 산다는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속이 변하긴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 맞는 말이야. 벌써 안 뵌 지가 4년이 넘었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 지금쯤에 우리가 얼마나 슬프다는 걸 좀 느끼셔야 했으나 내 생각에는 아무도 모르실 것 같긴 하지만 저와 남편은 한숨을 동시에 쉬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 시 부모님이 저렇게 꽉 막히다니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 부모님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나 결정을 하지 못한 채로 몇 달이 지나갔어요.
거의 1년이 지난 중에 남편이 문자를 받았어요. 전화 좀 다오. 너희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문제였죠. 남편이 놀랐고 전화를 했더니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니 심장질환이 있다고 한다. 폐도 안 좋다고 하고 지금 숨쉬기가 힘든 상태야. 너희가 좀 간병을 해줘야겠다. 내가 쉬기가 힘든 상태라는 거야? 그래,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가늘 쪽으로 호흡곤란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래도 지금도 일을 나가니까 병세가 악화될 수가 없어. 일을 낳으신 분이시니까요.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그렇게 된다면 언니야, 무슨 일이니? 왜 나가세요?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그냥 심심해서 나가기도 하고 있어.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남편은 입이 막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다고 해.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말이죠. 그래요. 자식으로서 과연 걱정되는 어머니를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진짜 옷차림은 터지겠지만 한 번 더 바닥에 자라고 자유롭게 했어요. 맘 편히 부탁해듯이 말했고 나도 망설이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편찮으신 성인분을 그냥 두고 가볍게 돌아가 있는 채로 있다고 말해요. 몸은 편안해도 마음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말에 시부모님 집에 갔어요. 미리 병원에 가서 몸을 챙기러 가다 그만 음식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시아버지는 일에 나간 상태였어요. 위의 내용은 원문을 수정하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식사를 하지 마세요. 몸이 튼튼해야 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어머니가 일어나세요. 아, 쉽겠다. 정말 춥겠어? 머리가 파춥겠다. 숨도 못 쉬겠어? 많이 나쁘신데 병원에 가실래요? 됐다. 지금 와서 너희가 무슨 선심 쓰듯 한 병을 하겠다고 온 거야? 너희가 그딴 식으로 나가버리고 나서 내 전화까지 무시서. 내가 화병이 도졌다. 이게 다 너희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우리한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실 것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도 말씀하시다가 호흡이 곤란해져서 더 이상 모든 것을 말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말없이 엄마가 일에 신경 쓰고 음식을 마련했어요. 시험 아닌 듯 숨을 고르며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 두 번째, 오늘부터 매일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야, 아빠께서 또 정중을 떨어뜨리시려고 하시니까 아프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이제 거리낄 필요가 없는 듯한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왜 이게 다 너희 잘못이라고 생각했냐면 역시 너희가 책임자였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매일 일에 나가야 하는데요. 너는 과자에서 놀면 뭘 해? 일해야지. 저희 애들은 어쩌고, 어머니, 우리 집 살림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다 컸는데 핑계하면 안 돼. 내가 네 나이였을 때는 시대에 따라 내 살림과 동시에 썼었어. 정말 그때에는 어이가 없었어. 아, 분이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말아야 했고, 애써 창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남편도 그 말을 다 들었는지 얼굴에 분노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 남편은 대충 집안을 정리하고 곧잘 다시 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이상한 듯이 고개를 져서 말했어. 집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던데 받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성격 때문에라도 좀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건가? 천장이 쉽게 둘돼 손 안 된 듯 오래되신 것 같았어요. 중 이상의 아버지는 또 어머니 아프신데 왜 매일 나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혹시 어부씨 아주버님 내가 또 돈 요구한 거 아냐 설마.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있겠나 하는 듯한 얼굴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쩐지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봐 지난번에 이어 가져가잖아. 그게 반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럼 또 돈 요구할 때가 되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걸에 모어 부지런, 못을, 선거님들.
예제 생활비로 쓰시던 목돈까지다. 주셔서 더 생활비로 쓸 돈도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낳으신 거거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저는 그 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겠다고 해요. 어처구니 나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과 마지막 남은 연민을 끌어모아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면목 없다는 듯이 말하고는 했죠. 당신에게 항상 미안 낼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두 분 뵙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참았다, 정말. 그래서 미안해요.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게 얼마나 좋았는지. 이민지 씨는 그러나 만약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둘은 상황은 비슷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은 신지랑이 간병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내심이었습니다. 저희나 남편이나 한 번 더 시어머니나 시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간병이나 기타 일들을 무시한 채 살 마음이 더 짙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부부처럼 맹종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의 절반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하셨네요. 정도를 도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시어머니는 거의 발작적으로 화를 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나날이 간병을 다녔던 아들을 위해 우리가 시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막이나 시조아버지와 형님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놀라진 않았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아들 아내로 가져온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장을 들고 나오려 할 때 보니까 시조안인데 형님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의 뜻을 짐작해서 돈 모자를 달라고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시 아버지도 집에 계시는 저녁 시간이어서 시 아주머니가 제가 온 것을 보고 굳은 얼굴로 나오셨어요. 그 어머니에게 전화로 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단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더니 또 다시 그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그렇게 당하셨으면 전방에서 내쫓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시댁에는 남편이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 아주머니와 형님은 저한테 인사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요. 들어가 버렸어요. 아, 형님이 지나치면서 한마디에 비웃듯이 약이나 냈네요. 아내 동서 효심이 지극히 해서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게 써야죠. 그동안 1분도 안 오시더니 오늘 오셨네요. 내가 그동안은 박다 써서 말이야. 섭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 형님은 피디 벗으면서 시아주머님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안방에 시어머니가 누워서 쉬고 있었으니 또 다시 저를 제외한 그 네 사람이 모여서 쑥거리고 있는 거 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고도라고 있어요. 남편은 곧장 달려와서 대각 30분. 뒤에 시어머니가 도착해서 급히 들어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안방으로 가리키며 말하자 현관에 있는 신발 숫자와 맞추어 보던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며느리를 생각해서 열심히 신경 쓰며 맞춰주고 있는데 어머니를 강변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집까지 훑어서 형에게 주려고 해보니까 거절당했어요.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실굽실 굽히며 말했어요. 암에서 연신 2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부재 꼭 한다는 건 조금 씌워주세요. 이 녀석아. 집에 반려동물을 넣어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정말 한 달 안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곤란해지거든요. 한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대한 대답이 못 해주셨어요. 정말로 가진 것은 다 저렴하게 널려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말이야. 그때 형님이 비웃음을 걸친 채로 철저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효심 깊은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계시니까 말이에요. 너무 당황해서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아주 먼 지인과 형님께서 우리 눈치를 살피더니 우리 얼굴이 당황한 채로 급히 인사를 하고 마치 도망가듯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를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속이 답답하다고 하시며 담배를 피우러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면목은 피우기 위해서인지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저희를 쳐다보시며 우리를 안채로 모셨어요. 저는 정말 귀신이 정신을 혼미케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라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계셨어요. 내가 너도 가끔씩 돌아보러 가기 힘들겠지요. 집 앞에서 살게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키를 말해봤자 우리는 당신들 집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당장 한 달 안에 이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안방을 비워두세요. 어머니의 순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어요. 시 아주버님은 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그것에 돈을 달라고 하셨겠죠. 이미 이 아파트를 담보로 내준 돈도 날려먹었는데 더는 내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시 아주버님께 주고 부모님 둘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드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숨도 제대로 나오질 않았답니다. 험한 이엔씨 아주버님께서 가져가신 건 어떤 것이며 또 무엇을 달라고 하시던가요? 첫째로 제가 시 아주버님의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 장남이 집안 사업을 하기 위해 부모님이 그 정도도 못하는 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며느리야, 너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어디서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느냐. 이젠 재산 나누어 주시는 문제에 뭐라고 할 때가 아니야. 이젠 다 놓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얽매일 거니까 내 행동은 왜 그래? 우리 집 담보로 잡히더라도 시 아주버님에게 위로받겠다고? 이렇게 버릇이 없다니? 당신의 남편이 생업으로 일하는 일에 대해 동의해주는 게 도리다. 여태까지 도리를 알지 못한 척해왔던 2층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착에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일은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지치게 마. 당장 한 달 안에는 2층 집으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 우리가 살 동안 너희들의 도와주고 조용히 지내다가 애들이 성인이 되면 다 독립할 거 아니냐? 20대 남자들이 무얼 하면서 독립하겠어? 어차피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라 대학을 할 거고 그러면 당연하겠지요. 아무튼 우리와 함께 살 동안에는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500만 원을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월 5배 텅도 주지 않는 이상 전부 모신다는 말이에요. 500만 원도 진짜 너무 허랑갑이에요. 하지만 그게 최대한이겠죠. 정도를 해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말을 듣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그게 제 치심이 없고 사실 월 500만 준다고 해도 저와 시부모님은 같이 못 사는 것이 맞았으니 물러서지 않고 노려봤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피하며 이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없구나. 서로 세상에 나이 먹어서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제 자식 며느리가 박탈당하자니 던 없으니 부모로부터 대접도 못 받는 것이네요. 너희가 부모를 이렇게 마음대로 내치고 서워도 되냐? 티켓 시어머니가 서러운 표정으로 오세요. 정말 너무 가증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오랜 시간 노력한 것은 다 버리라고 해서 저희한테 얹어가려 하더니 거절당해서 완전히 개막나게 다루었네. 남편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심정이 복잡하겠죠. 잘해도 계속 차별을 받아온 방사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부모님에게는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에게도 있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그래도 남편한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보면서 울더군요. 예, 둘째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할 길은 아는 거냐? 얘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정말 매이 두 손으로 네 기저귀 갈고 너를 팔아먹기까지 키웠는데 엄마가 늙었다고 이렇게 해주길 원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언니 외형이 안 보이시고요.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 요즘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 상황이 가장 좋으니까 같이 살자는 것뿐입니다. 남편은 그 말에 헛웃음을 흘렸고 그러더니 차가운 얼굴로 시어머니를 노리며 보더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가시나 먹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 남편이 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을 찡그리며 걸음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딘가 멀리로 물러나라는 말입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 형에게 주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길바닥에 나왔던 말씀은 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일이니까요. 그러니 그걸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도 더 매몰찬 말투로 말하고 자리에서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한 듯이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몸을 피해 나와 버렸고 저의 손을 잡고 곧장 시댁을 나왔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 동안 둘이 서로 속을 터뜨렸습니다. 술을 사다 주고 마셔 치킨을 배달시켜 먹으며 서로 그간시 부모님 행동에 대해 미친 듯이 논평했어요. 남편은 이제 완전히 제게서 멀어져 부모님을 더는 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도리를 챙기던 남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안쓰러워서 안타까웠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남편의 의지가 느껴져 더욱 고마웠어요. 그 후로 당연하게도 시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연락처를 찾아냈더니 어느 날은 집 앞까지 찾아와 계셨어요. 우리는 얼굴을 보고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만약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우리의 태도가 강경한 것을 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갈 곳이 없어진 시부모님 역시 아파트를 팔기를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되었던 거예요. 아파트를 한 달 안에 팔아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급한데여 사액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말지 모르겠어요. 망설이는 사이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 후 시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빚을 못 갚았잖아. 이 필요 없는 먹을 거 다 때문에 그러셨군요. 저는 더 이상 틀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시부모님의 아파트를 파는데 실패했고 시아주머니가 급한 빚을 갚지 못해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시댁 열살이 된 거니 좋은 일이었어요. 다만 평생에도 부모님을 안 보겠다고 결정한 남편은 좀 안쓰럽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남편도 홀로 서기 힘든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